예, 그러면 전체위 첫 번째 세션인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SDG 이행 10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에 관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포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홍종호 교수님께 좌장을 맡고 계신데요. 홍종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 2단계 방역이 시작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세 분의 발표자께서 다 준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청중 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 청중 토론 시간에 궁금하신 점, 코멘트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홍상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께서 2020 고위급 정치포럼 주요 논의 결과에 대해서 20분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그걸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사회의 SDG 이행 체계에 대해서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개최된 고위급 정치 포럼 HLPF 결과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SDG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존 MDG를 대체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는 2015년 9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SDG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 지구적 목표로서 사회, 경제, 환경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매년 UN 총회에서는 강력급 고위급 정치 포럼 HLPF를 통해서 SDG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4년 주기로 UN 총회 주관으로 정상급 회의를 개최해서 그 최고위급에서의 그 이행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초의 SDG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SDG는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매년 HPF에서 차기 년도 논의 의제와 심화 검토 대상 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논의 의제와 심화 검토 대상 목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권리 강화, 포용성 및 평등 확보를 주제로 교육의 질 등 5개 SDG 목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SDG 목표별 성과와 도전 과제는 그 매년 UN 사무총장 SDG 보고서를 통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보고서가 2019년도 보고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5명의 그 자문단을 패널로 구성된 독립과학자 그룹을 4년 임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The Future is Now라는 제목으로 첫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부 추천으로 이화여대 김은미 교수가 동패널에 참여해서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발적 국별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뷰에날로 개별 국가 차원에서 SDG 이행 점검을 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뷰에날 같은 경우는 매년 LHPF의 계기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총 189번이 시행되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처음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2번의 뷰에날 참여를 권고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는 2번째 뷰에날 참여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뷰에날은 그 개별 국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천명한 SDG 간의 연계성을 확보를 하면서 뷰에날 준비 과정에서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와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개최된 그 고위급 정치 포럼 HIPF의 주요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 국제사회가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 2020년도에 HIPF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서의 6개 진입 점검을 검토하고 향후 이행 점검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뷰에날의 경우에는 북한을 포함해서 총 50여 개 국가의 참여 계획을 접수받았고 HPF 4개년 1주기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행동의 10년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상당 부분 수정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20년도 LHPF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영향과 코로나 상황에서의 도전 과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력급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속화된 행동과 병역적인 경로가 주제로 채택이 되었고요. 주요 논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그 국제사회는 코로나19가 보건 위기를 넘어서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SDG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10년 정도 후퇴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약 7천 명에서 1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 처하고 약 8억 2천만 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올해 연말까지 한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위급 회의에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나은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민간, 재단, 학계, 지방정부, 도시 간 협력을 도모하고 유엔과 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 간의 제도적 연계와 협력 강화 방안이 강조되었습니다. 뷰에날의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적은 47개국이 참여를 했고 북한의 같은 경우는 일정을 조정해서 21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HIPF는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기본 틀로 SDG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2030 의제와 파리 협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회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특히 양질의 교육, 보편적 의료 보장, 사회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21년도 점검 목표로 빈곤 퇴치를 포함한 9개 SDG를 선정하는 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 간 관심안 조율이 실패하면서 SDG 이행 점검 점검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개도국 경우는 개발 재원 확보, 채무 재조정, 인프라 투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그룹은 성평등, 기후변화, 저탄소 디지털 중심의 경제 전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회의가 좀 어려워지면서 합의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 이전 버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한국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내 이행 체제는 그 환경 외교부와 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환경부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 그때 SDG를 국내화한 KSDG를 수립을 했고 이 KSDG의 평가 보고서의 첫 보고서로 올해 국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214개 지표 중에서 모니터링 가능한 197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식 승계 통계가 가능한 99개 지표에 대해서 2030년까지 목표 순항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 환경, 경제 분야 중에서 환경 분야가 목표 순항도가 가장 좋은 비율이 높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경제는 비슷하고 사회 분야 같은 경우는 목표 순항도가 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보면은 그 OECD나 아니면은 그 민간 단체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분야는 좀 목표가 굉장히 달성을 잘 하고 있지만 성평등이나 불평등, 기후 행동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엔에서 개최된 HLPF에서 우리나라는 그 중견국 협의체인 미타 의장국으로서 대표 발언을 실시를 했고요. 특히 이 계기에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과 함께 디지털 포용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 및 재난 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부대 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KSDG 지표 개선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 국회, 학회 등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와 상황을 우선 고려해서 정부 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 이행계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가 그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에서는 다양한 좀 행사를 개최하면서 아름다운 기적,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캠페인과 함께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그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구현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희 과장님 고맙습니다. 홍 과장님께서는 SDG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SDG를 각 이제 분야별로 현재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대의 최병두 명예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SDG 이행 인간 안보 관점에서의 시사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DGs와 직접 관련되는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 안보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히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 배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설국열차, 영화이죠. 설국열차를 타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창밖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 상황 속에서 용케 이 열차에 탄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운아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열차 안에는 다시 계층별로 칸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역시 방역 대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특히 두 가지 딜레마로서 방역 대 경제 그리고 방역 대 인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면은 경제에 대한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풀기 위하여 방역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 다른 딜레마는 인권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이동과 집회라든지 정보 이용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권에 대한 제약을 받은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게 되겠죠. 그러려면 자연히 방역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 결과로 다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이런 딜레마를 맞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역과 관련해서 실제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고려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태 환경의 문제는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 부분에서부터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당연히 방역은 지구 생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를 택하기보다는 양자 모두를 고려하면서 균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지구적인 생태 위기의 직면에서 과연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가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대위기 속에서 방역을 하는 국가가 어떤 근거에서 인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방역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우선 사회계약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이 가지는 무제한적인 어떤 권한의 일부를 국가가 에게 위임하고 국가가 그것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가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들은 그에 대한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론인데요.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 사회의 구성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한 적은 없다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기능이 이와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같은 어떤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실제로 국가가 등장해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조직하고 이것을 관리 통제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방역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제안을 하면서 그는 특히 그 이전의 규율 권력에 비해서 생명 권력으로 바뀌면서 국가는 인간의 어떤 삶에 대한 여탈권보다는 삶을 직접 관리하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즉
환자들을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의료 치료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을 살아가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권력으로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탈리아죠. 조르자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이러한 방역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전제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함으로 해서 국가가 일정한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가 방역을 위해서 강한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적 의료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재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처럼 국가가 공공적 역할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지적의 용어로서 공산주의적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방역국가 논쟁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시민사회의 개념이 빠져 있고 생태 위기라는 그 자연의 문제가 또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태민주 국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생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우리는 사회계약론에서 나아가서 자연계약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사회 생태적 체계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어떤 이론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계약론이라는 것은 저 이야기가 아니고 미셀 세르라는 프랑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비인간 생명체들이 함께 서로 공생하는, 즉 그들의 그게는 이제 인간만의 합의가 아니라 그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비인간 생명체들도 함께 합의했다라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계약론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의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당면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대체 방안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기로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로 나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수주의적인 고립 국가 체제로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구적인 국가들이 지구적으로 연대를 해서 이 코로나19를 막아낼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유형의 선택의 기로 있는데, 당연히 시민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지구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라는 것이 이분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가가 왜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한 30년 가까이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체제 하에서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도 상품화되고 탈규제화되고 민영화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의존의 경제체제가 실제로 굉장히 취약하더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보아왔던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이 생명을 잃고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들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발전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 계획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시민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주의는 동아시아의 발전주의는 나름대로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어떤 국가가 실질적으로 방역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대해서 최소한도의 어떤 그 민주성을 갖췄을 경우 이에 대해 이를 이해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서로 나름대로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월호라는 어떤 재난 위기에 처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또는 우리 사회가 일정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재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방역 체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데 실제로 국가가 이러한 그 방역 체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어떤 그 사회 경제 체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마치 합의를 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암묵적인 합의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어떤 생태 위기의 문제점을 생태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인권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는 주로 국내적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되어야 될 점이라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인간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권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유엔에서는 이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국가들의 대책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인권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많은 불평등과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국가가 수행하는 방역 대책 역시 실질적으로 차별화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권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인권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것이 위기 상황이 아니든지 간에 국가의 모든 대책의 인권에 기준을 두어야 되고 또한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인권을 제한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지침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기본권의 제한과 범위와 빈도는 최소화되어야 된다. 기본권 제한의 법적 근거는 구비되어야 된다. 기본권 제한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당연히 강조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 종료 후에는 즉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지침들을 우리는 전제로 방역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국가의 방역 대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규제되고 또 유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기본권이 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가. 둘째로는 어떤 유형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이때 충돌할 상황에서는 무엇이 어떤 권리가 우선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는 누구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가. 또 어떤 집단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제한되고 있는가. 집단의 문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인권의 침해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그 표현에 의하면은 기본권이 다양한 유형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침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편의 5가지는 코로나19 위기와 이에 대한 대책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권리 또는 기본권의 문제들인데요. 의료 건강권,
이동 자유의 권리, 표현, 집회, 그리고 정보의 권리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5가지는 이러한 직접적인 어떤 침해당하는 권리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도 있습니다.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나 또는 유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유형들의 권리에 대한 유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 침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유형별로 뿐만 아니라 집단별로도 우리는 인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여러 집단들, 특히 과다하게 침해되는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특정하게 더 지나친 인권의 어떤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로서의 어떤 권리가 제한당하긴 하겠지만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의료진, 여성, 아동, 노동자, 영세업자, 도시 빈민,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과 난민, 그 외에 이제 집단차별의 수용자,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과정이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특별하게 인권이 침해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형별, 집단별 어떤 권리의 제한 문제를 고려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여기에 물론 당연히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환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들, 토지, 주거, 식품, 물, 공기 등에 대한 접근의 차별성이나 배분의 불평등을 논하면서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 권리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생태권입니다. 이 생태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나름대로의 동물권을 가지는 것처럼 그것을 더욱 확장시킨다면 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자신의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인권의 문제 또는 인간과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간 안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국제적인 관계도 상당히 경직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서로 백신을 우선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경쟁한다든지 이처럼 국가 간의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란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 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기존의 안보 개념은 국가안보였습니다. 이 국가안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인구, 영토 규모가 크면은 상대적으로 국가안보나 국력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국가의 어떤 힘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이것은 경성안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의 대유행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또는 영토나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경제력이나 또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능력, 즉 인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의 안보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서 인간 안보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안보 개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삶의 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보입니다. 이러한 인간 안보의 개념은 1994년에 UNDP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물리적인 폭력이나 군사력에 의한
어떤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서 빈곤과 기아 등 결핍으로서의 이 자유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서는 경제, 식량, 보건,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등이 강조됩니다. 바로 여기에 보건과 환경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인간 안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 안보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국내적 상황 속에서 인권이 보장될 때만이 국가 간 관계에서 인간 안보가 나름대로 유의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취임 3주년을 점해서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로서 인간 안보를 강조했는데요.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히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인간 안보의 개념에도 역시 생태적인 사고가 빠져 있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생태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안보의 문제 속에서도 환경을 강조해야 되는데 기존의 안보 개념은 물론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나 인간 안보 역시 환경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생태 문제를 포함시킨다면은 우리는 기존의 국가 안보와 인간 안보와 생태 안보의 개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태 안보는 인간 생태 공동체가 관심을 두고 있고 이러한 붕괴된 생태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태적으로 취약한 집단들 여기에는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로서의 어떤 생태 공동체, 생태적 가치가 함량되는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자 하는 것이 생태 안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위기와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의 지구적 생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생태민주국가가 어떠해야 되며 여기에서 생태권과 생태안보가 어떻게 강조되고 실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그 SDG의 관점에서 이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역 대 또 경제의 관계, 또 방역 대 인권의 관계를 철학적, 또 윤리적, 생태적 인권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안보와 생태 안보의 증진이 중요하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을 아주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영일 통계개발원장께서 UN SDG 이행 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 데이터의 중요성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외교부에서 먼저 이 고위급 정치 포럼을 통해서 이 SDG의 그 국제적인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방금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 철학적인 어떤 그 기반과 또 인권의 측면에서 SDG를 이 큰 이 맥락을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자연스럽게 첫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리징이 안 되게 중간중간에 그 스크린을 조금 움직여 주시고요. 다시 첫 화면이요. 네, 바로 그 이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19 시대의 그 대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그런 그 이 데이터와 또 데이터 혁신을 통해서 이런 그 포용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개발원은 국내에 국가 통계와 데이터 연구 분야의 유일한 그 국가 띵크탱크입니다. 그런 면에서 크게 그 두 가지 축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기반 그 정책 연구, 소위 그 증거 기반 정책 연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 고품질로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그 상당히 그 많은 분야를 경제, 사회, 환경 많은 분야를 그 다루는 그 데이터의 그 방법론 또 통계의 방법론, 데이터 과학을 국가 통계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국가의 그 띵크탱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그 뭐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 코비드 19의 그 현실에서 그 SDG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모니터링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와 관해서 한국과 세계의 통계청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SDG 데이터와 연계해서 현재 그 저희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SDG 한국 데이터를 이제 그 오픈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의 그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사용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코비드 19 시대의 통계의 역할 그리고 데이터 혁신을 통한 그런 그 미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함께 이 연구를 위해서 오늘 발표를 위해서 그 협력한 우리 연구진들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바로 그 UN SDG 보고서 2020년 그 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보고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면, 일단 그동안에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좀 더 강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제 자세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두 번째로는 이 빅데이터나 행정자료 등 여러 가지 좀 혁신적인 데이터 소스나 그 결합을 통해서 상당히 시의적인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는 21세기에 이 SDG 그 보고도 그런 면에 어떤 그 시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거기서 밝혀진 몇 가지 이 코비드 19과 관계된 그 SDG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그 현황을 조금 봅시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지난 그 2019년, 20년 본래 그 빈곤율이 약 8.2%에서 7.7%로 사실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함께 들으시는 여러 그 온라인의 우리 시청자들, 그 코비드 19을 우리가 모두 다 겪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빈곤율이 8.2%에서 8.8%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의 상황이 오히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그 중요한 사례를 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현재 이 데이터는요, 주요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5세 미만 사망률이 사실 그동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서 보건 시스템이 사실은 붕괴를 겪고 있는 그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5세 미만 사망자 수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봅시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2020년 전에 학교 바깥에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약 2억 명 정도가 사실은 교육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약 190개 국가에서 학교가 폐쇄하고 또 90%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그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별 이 리모트 에듀케이션의 차이로 인해서 사실 소위 빈익부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가정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보유율이 78%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1%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교육의 격차가 오히려 상당히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올라가서 실업률 같은 경우를 봅시다. 실업률은 현재 ILO에서 글로벌 수준에서 2020년 2분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하반기에 금년의 말에 들어와 있는데요. 2분기 노동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14%가 감소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략 풀타임 근로자 약 4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4억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실업의 어떤 임팩트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데이터는 여러 나라들의 이 코비드-19을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위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에 근거해서 이 코비드-19을 대응하는 국가들의 대응 수준을 종합적인 지수로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OECD 국가. 지금 이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아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 더 유익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제일 위에 첫 번째 빨간 줄로 쳐 있는 것이 코리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요. 지금 이것은 바로 SDG 이 솔루션을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2020년 가장 최근 보고서인데요. 한국이 탑 10 가운데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대응을 잘한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 지수 가운데는 사망률, 확진자, 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세큐리티 인덱스들을 구체화시켜서 종합적인 지수로 만든 부분입니다. 여러 시청자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경제적인 어떤 선진 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들이 반드시 이 코로나를 대응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선진입니다. 저는 작년에 38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검은머리 미국인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서유럽 국가와 또 북미, 한국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야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과학적인 접근이나 여러 가지 보건적인 대응, 또 국민들의 어떤 이 시민적인 대응 면에 있어서도 오히려 모든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잘했고, 그것이 이러한 지수로 이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만든 지수로 나온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자,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대응을 조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 때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이 코로나19의 통계에 관련된 기초 정보를 저희 통계청에 가면은 특별한 사이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주요 이 데이터들을 손쉽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이 구체적인 데이터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코비드-19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 나라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련된 분석을 하고 또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기 위한 데이터와 증거를 과연 시의적으로 계속 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북미의 국가들, 또 이 유럽의 국가들, 다른 아프리카나 남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로 저희 통계청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별 그런 현장 조사 지침이나 또는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고용, 물가 이런 주요 통계들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위기 대응 체계를 잘 갖추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그 구체적인 이 상황들을 보면 특별히 그 핵심 통계 조금 전에 이제 그 두 분이 외교와 사실은 그 인권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균형적인 경제와 보건의 그런 대응들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경제 핵심 통계는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평상시와 다름없이 계속 그 데이터를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비대면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아무래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조사 체계의 전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을 조금 연기하거나 연장을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조사원 교육을 하고 예전에는 전부 대면을 통한 그런 조사원 교육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확산에 대응을 하고 그런 그 부분들이 생겼고요. 실제로 이 비대면을 통한 바로 이 인총 조사가 이제 거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이런 그 전화, 모바일을 통한 그런 그 비대면 조사를 활성화시킨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대응을 국가통계청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그 코로나와 관련된 대응을 봅시다. 저희들이 이 코비드-19과 대응하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지금 현재도 우리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2단계로 상승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자 이럴 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우리들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인구 이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바로 이 거리두기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 현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는 SKT의 그 약 2,200만 명의 그 모바일 가입자의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작년의 지금과 비교를 해서 이 실제로 이 인구 이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시기별로 이 시기에 따라서 이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프락시 메저먼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정책적인 그런 그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을 보고 지금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력들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은 좀 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중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전부 이렇게 사실 거의 뭐 마스크가 백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현황에서 사실은 초기에 이 마스크의 그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프라인 그 가격 조사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그 웹 스크레이핑 그런 그 방법론인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스크의 그 가격들을 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제때에 필요한 그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 약국이나 또 이 보건시설을 통해서 가격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가격이 안정되게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도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더 생기게 되다고 볼 수 있죠. 네. 세계통계청의 대응을 보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방금까지 우리 그 한국 국가통계청의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이 OECD에 속해 있는 국가들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 특별히 그 아프리카와 중남미, 남미 국가들은 실제 이 국가 통계를 수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90% 내외의 국가 통계청들이 현재 정규 통계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지요.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때로 연기나 연장을 하긴 했지만 모든 이 통계들과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국가의 경제와 보건과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그 SDG와 관련된 좀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맺히고자 합니다. 결국 아까 우리 그 앞부분에 외교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개발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도
인권의 어떤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사실은 데이터, 통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통계개발원에서는 사실은 그 인권 그 위원회와 함께 인권 통계도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 승인 통계로 발주하는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권 통계가 국가기관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그 인권의 그런 정책들도 보존하는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SDG 데이터도 결국 우리가 시민들과 정책 위반자들의 손에 쥐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통계개발원에서는 약 5년여 전부터 SDG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내 포컬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 SDG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현재 이번 가을에 시범적으로 그 베타 버전을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국내에 약 100여 개의 지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또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그 이 데이터 딕셔너리와 함께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네, 다음 화면으로 가볼까요? 지금 이것이 시범 중인 그런 그 화면의 첫 모습이고요. 계속 넘어갑시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재 그 국내 통계 또 국제기구에서 추정한 한국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약 100여 개의 SDG 지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유사 통계는 외교부 또 여러 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봄이면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영어와 한글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그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지구촌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보십시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인권의 차원에서 SDG를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되 우리가 세분화된 데이터까지도 SDG를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그 데이터들, 또 이 인권의 측면에서는 남성, 여성, 장애인, 또 이 여러 그 취약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분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야까지는 지금 제공을 이제 그 이미 데이터를 올려놓을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소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술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대로 코비드-19 시대에 SDG의 그런 역할을 보셨고, 국가 통계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셨는데, 조금 더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국 이런 그 코비드-19 시대의 통계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일수록 사실은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와 통계가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념적인 또는 어떤 그 개인적인 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경제보건 교육의 그런 그 정책을 이 시의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데이터의 측면에 있어서 국가의 그 어떤 승인된 공식 통계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나 또 여러 가지 그 행정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의적인 그 정책의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품질이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가봅시다.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사실 그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까지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그 데이터 혁신이 필요한지, 첫 번째는 데이터 신생태계의 출현에 대응한 그런 그 준비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출처, 행정자료, 빅데이터 이런 그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더 많은 SDG나 또는 그 코비드-19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를 또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산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들도 바로 그 생산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하게 그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경제, 사회, 보건 가까운 미래까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그 통계개발원에서도 그런 그 선제적인 그런 그 준비들을 현재 진행하는 가운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게 되면 몇 가지 제시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결국 이런 그 SDG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포용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도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이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서 데이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그런 그 예견적 포용 국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특히 이 코비드-19 이후에 인류의 삶의 질이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각종 통계를 통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코비드-19과 또 SDG와 관련된 통계가 얼만큼 체계적으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시는 여러 청중들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명을 하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질문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아직 없나요? 예. 여기 손 한번 들으셨네요? 아닌가요? 네. 네, 자기 소개 간단히 하고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SDSN 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렬이라고 합니다. 외교부 홍상희 개발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세 분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유익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교부 홍상희 개발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유엔의 SDGs 자체도 17가지 목표, 169가지 세부 목표라는 매우 방대한 내용, 그리고 또 조금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생소한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동참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시점에서 함께 가기 위해서 KSDG나 서울 SDG 등이 수립되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KSDG를 이행하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또 이걸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그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KSDG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외교부도 같이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런 열린 SDG 포럼이나 이런 계기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과 그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이 외에도 환경부와 함께 또 통계청하고 함께 그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SDG를 좀 홍보할 수 있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는 이제 국제적인 관계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SDG의 그 데이터를 국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또 정부 부처들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그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그런 그 포컬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결국은 이 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의 손에 쥐어주고,
또 정책 기반자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이제는 그 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서 현재 상황을 가장 최근까지 그 SDG 데이터를 보면서 전반적인 그 변화나 추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좀 이 심도 깊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분야에 거의 170여 개 그 지표를 한꺼번에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시사적인 어떤 그 중요성에 따라서 그 분야를 좀 나누어서 교육 또는 환경 또는 여러 장애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그 주제들을 어떤 이 한국의 현황에 맞게 좀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서 SDG 데이터에 기반한 현재 국가의 현실 또 어떤 그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기본적으로 그런 훌륭한 데이터망을 활용하려면 시민들 또는 공무원들 스스로가 SDG 자체에 대해서 먼저 인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접근이 가능할 텐데 이제 UNSDG 자체도 굉장히 알리기에 장시간 많은 노력을 들였잖아요. 근데 KSDG 같은 경우 그냥 환경부에 일임하고 계신 건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네, 네, 위임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국내 이제 거버넌스가 이제 국내 SDG 이행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SDG 이행 노력은 외교부가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DG 관련해서는 뭐 환경부가 주도를 하되 외교부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사실 시간은 뭐 이미 지난 상태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제 두 분은 답변을 좀 하셨으니까 최병두 명예교수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인간 안보 또 생태 안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SDG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생태 안보랄까 또는 국민의 어떤 생태에 대한 인식이랄까 특히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뭐 기후 문제가 코비드-19를 또 가져왔고 또 악화되고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국민들의 또는 뭐 정부의 또는 정치권의 이런 생태 안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아까 좀 비판적인 얘기도 좀 아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보다 더 좀 정치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물론 이제 기존의 환경 문제에서 경제 문제나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까지 포함시킨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환경과 사회 그리고 환경과 경제를 분리시켜서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의 관점에서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변화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 또는 거기에다가 정치까지 포함하면은 네 가지 측면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체로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 자료를 만든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분석적으로 우리가 어떤 각 측면들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함께 공생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서도 역시 그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생태적 측면에서 그 발생 과정을 추적하고 그것이 더 이상 앞으로는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도 이 생태적 측면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이나 우리나라 외교부 또는 국가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나 초래제가 개발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지만 그 이후의 상황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통계 자료나 또는 SDGs라고 하는 그 S 속에는 분명히 이 자연 환경 또는 생태계의 특성을 통계적으로나 또는 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 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지구 온난화, 산불 문제 또는 식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세분화해서 보다 더 세세한 부분까지도 통계 자료로 또는 외교적인 어떤 측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 속에 포함될 수 있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전체 회의에서는 코비드-19 이후에 이 새로운 소위 뉴 노멀이라고 하죠. 이 시대의 SDG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외교적 관점, 또 철학적, 또 인권, 생태, 경제의 관점 그리고 통계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